요즘은 우리나라가 심지어 해외보다 금가격이 더 싸요. 아, 더 싸요. 네, 이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. 과거에도 제가 금을 샀던 타이밍들을 보면 다 이럴 때만 샀어요. 사실은 이건 공급적인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국제 시세에 맞춰져요. 지금 역프리미엄이면 이 역프리미엄만큼은 안전마진으로 먹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, 사실 역프리미엄이 나타날 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니까 금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구나, 되게 저평가구나,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다. 금투자 전문이시죠.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우선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연초였나요? 그때 뭐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금에도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금을 사겠다고 난리를 정말 쳤는데, 지금은 완전 또 반대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요즘에 금 얘기하는 사람들 없거든요. 그렇죠. 거꾸로 요즘에 이제 역 프리미엄 뭐 이런 것도 붙은 상태인가요? 어때요? 요즘은 우리나라가 심지어 해외보다 금가격이 더 싸요. 아, 더 싸요. 네, 이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제가 금을 샀던 타이밍들을 보면 다 이럴 때만 샀어요. 이런 타이밍, 우리나라가 역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은 이건 공급적인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국제 시세에 맞춰져요.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역프리미엄이면 이 역프리미엄만큼은 안전마진으로 먹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역프리미엄이 나타날 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니까 네. 인간 지표상 이 정도 되면 사실 가격이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,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금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구나, 되게 저평가구나,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금 투자, 뭐 그러니까 귀금속 뭐 이런 거 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금을 사서 돈을 벌 목적으로 소유한다라는 수요는 정말 뭐 최저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? 네, 맞아요. 실제로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1월 정도까지가 진짜 엄청나게 수요가 강했거든요. 그때는 금이 없어서 못 팔았던 때도 많았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매물도 많고,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개 거래를 하니까 판매자들의 매물도 꽤 많고 수요도 사실 뭐 그렇게 잘 없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슬슬 그 수요가 좀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,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한창 핫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었고, 반대로 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제일 많았을 때는 3월이 가장 심했고, 2월, 3월은 원래 저희가 이제 금을 매입하는 양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양을 매입할 만큼, 심지어 나중에는 저희 회사에 자본이 동나가지고 매입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팔러 왔었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에 그 정도로 금이 이제 매도가 쏟아지니까 국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. 그러니까 국제 시세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네. 국내 시세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.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만큼 좀 이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매도세가 되게 강했다.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2월이나 3월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금을 팔러 온다고 했는데, 혹시 뭐 팔아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들은 거 있어요? 왜냐면 인간 지표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. 그게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직원분들이랑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. 회의를 하면서 요즘 뭐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냐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 쭉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점장님도 그 이렇게 매입하면서 손님들이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보통 한 팔러 온 사람의 한 이제 10명이 있으면 한 3-4명 정도는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다 주식이죠. 예, 네.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격 오르는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, 제가 작년에 한때 이제 또 매장에서 직접 매입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때도 작년 정확히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6월에서 7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사람들이 금을 또 엄청 팔러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. 이거 팔고 뭐 하세요? 물어보면 그때는 또 비트코인이라 비트코인 사러 간다. 네, 암호화폐 사러 갔는데 그때 또 핫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에.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들이 추세를 볼 줄 아는 건지 아무튼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지금 인간 지표상 하여간 주식으로 많이들 넘어가 있는 상태고, 금은 좀 빠지기도 했고 또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제 쓱 정리하고 갔다 올게 뭐 이런 느낌인 거군요. 네.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역 프리미엄이 붙는데, 최근에 뭐 보니까 이제 한국 금거래소 KRX 금거래소에서 또 해외 금을 또 추가로 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이 KRX 시장의 일단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우리나라에서 이제
2014년에 국가가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KRX 금시장이거든요. 네.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주식 어플로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그 주식 어플에서 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일반인이 금을 뭐 100g 샀다. 그럼 100g치 실물이 이제 한국예탁원에 보관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금을 그 실물 금을 우리가 인출하지는 않는 형태로 그냥 쉽게 매수매도하면서 수수료도 되게 싸요. 한 0.3% 그리고 사고 팔 때 어떤 세금도 없기 때문에 네. 그렇게 정말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KRX 시장에서는 한국예탁원에 실물금을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실물금을 어디서 가져오냐? 요거는 원래는 그 KRX의 회원사들이 있거든요. 이제 뭐 금거래소들 이제 그런 네. 회원사들이 그 KRX 시장에 그 공급자로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이제 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었어요.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이제 어찌 보면 금거래소들이 이제 KRX 시장에 이제 금을 넣어주면서 어떤 이제 그런 뭐 마진도 이제 좀 챙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 KRX 시장에서는 금이 부족해지면은 뭐 우리나라만 가격이 이렇게 팍팍팍팍 튀니까 이런 걸 좀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러면 해외 정년 업체들도 이제 전면 개방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금을 받아오겠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전부터도 그 수많은 귀금속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. 네. 오케이 KRX에서 실물 금으로 거래하는 건 알겠다. 근데 그게 한국예탁원에 정확히 금이 있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이제 KRX나 이제 한국예탁원에 둘 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었어요. 금이 1대1로 커버리지가 되어 있냐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대요. 네.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. 그러면 지금 그 금을 갖고 있는 금을 시가총액 같은 거는 좀 공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공개해줄 수가 없대요. 그러니까 결국엔 KRX에서 호가창으로 우리가 막 거래하는 그 금이 실제 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것 자체도 일단 문제였는데 하나 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.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제 금이 부족할 때는 이제 금을 사오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좀 많이 사오는데 이제 독일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금을 사오면 홍콩 같은 경우에 좀 빨리 와요. 근데 이제 LBMA 회원사들이 워낙 이제 공신력이 높으니까 그 런던 금시장협회의 이제 회원사인 곳들에서 금을 정년한 금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예, 호주나 아니면 이제 독일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통 가지고 오는데 스위스나 이런 데서 금을 가지고 오면 평상시에는 한 2주 근데 정말 그렇게 막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심하면 2달까지도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국에는 KRX는 지금도 사실은 실물 금이 제대로 커버리지 되고 그렇게 거래되는지 불투명한 시장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외 정년업체랑 계약을 해서 뭐 금을 뭐 10kg 정도 또 받기로 했다. 그러면서 유동성을 KRX에 10kg를 뿌리면 실제로 안 그래도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100%로 없는 금을 거래하는 그런 종이금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선물 거래랑 뭐가 다른 거냐가 이제 되는 게 핵심이죠. 이제 사람들이 KRX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제 실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금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좋아했던 건데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업계랑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졌을 때 금 주세요 하면은 KRX가 언제든지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건데 이제는 금 주세요 하면 좀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. 예, 해외금을 공급한다는 게 실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? 실물 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게 시차가 있겠죠. 뭐 2달이든 뭐 아니면 정말 길어지면 4달이든 시차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2개월이든 4개월 뒤엔 분명히 올 거니까 일단 유동성부터 풀을 수 있는 거죠. KRX는 그만큼 그냥 호가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니까. 단기적으로는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맞죠. 그런데 만약에 뭐 정말 이런 뭐 이란 전쟁처럼 뭐 막혀 있다든지 네.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네. 물론 이제 뱅크런처럼 모두가 다 꺼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적절하긴 하겠지만 네. 어쨌든 현물 거래소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안 맞는다. 네, 방금 말씀을 딱 너무 좋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투자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투자자들이 이제 금이라는 건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어서 그 매력적인 자산인데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처럼 사실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카운터파티 리스크고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졌던 게 2022년 LME
LME 니켈 사태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런던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시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역사도 엄청 오래됐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잖아요.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공급되던 니켈 공급이 탁 막힌 거예요. 근데 LME는 선물 거래소예요. 실제로 있진 않지만 미리 그냥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공급은 받아야 되는데 니켈을 못 주는 거죠. 그래서 LME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처음에 이제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잠깐 고민 좀 하다가 야 그냥 거래 전면 취소야 하고 원래 그 니켈을 싼 가격에 샀었던 사람들의 그 포지션을 강제로 다 취소를 시켜버렸던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KRX의 구조가 이전까지도 사실은 좀 불투명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이게 제대로 커버리지 되는 게 맞냐, 네. 정말 적시에 내가 금을 뺄 수 있는 게 맞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지만 이젠 거의 100% 확실하게 이거는 뭐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는 형태로 가는 일종의 선물 시장이 되어버리는 이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.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. 결국에 이런 정책이 뭐 현물을 가지겠다는 어떤 그런 수요로 좀 더 옮겨갈 확률도 있을까요? 맞아요.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클 것 같아요. 근데 이 현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세금도 붙고 하니까 네. 이래저래 KRX가 투자만 봤을 때는 유리한 구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간다. 저는 그럴 것 같은 게 일단은 그냥 효율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KRX 시장이 없어도 선물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이 있으니까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으니까 ISA 계좌나 뭐 IRP 계좌 같은 것들을 네.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쨌든 세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KRX가 아니어도 많은데 편한 방법들도 많고 한데 근데도 사람들이 KRX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는 그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언제든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실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. 근데 네.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은 현금이든 뭐 어쨌든 뭐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현물을 산다는 거는 부가세는 좀 감수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살 때부터 뭐 이미 뭐 10몇 프로 손해 보고 산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매력적인 거고 아니면 나는 죽었다 깨어도 부가세 내기 싫다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고거래를 해도 되거든요. 중고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부가세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면 뭐 그런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.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텅스텐 뭐 이거 위조금 이런 거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뭐 그 사이에 조금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뭐 어떻게 좀 시장이 변화된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가짜금? 그 가짜금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가짜금 관련해서는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단순하다. 근데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텅스텐금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 방법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당연한 방법이고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네. 아직 못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전독성 검사라던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정말 쉽게 이제 가짜금인지 아닌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. 아 이제는 돼요? 네, 그 기계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오히려 그 순도를 보는 기계, 지금 이 금이 순도가 몇 프로냐를 보는 기계는 보통 싼 것도 한 3, 4천만 원에서 비싼 거로 가면 이제 억 단위로 되게 비싸지거든요. 근데 얘가 이제 단순히 진짜 금이냐 아니냐 정도를 보는 그 이제 초음파 검사기나 아니면 전도성 검사기는 한 200만 원? 진짜 비싼 걸 사도 한 8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보급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가짜금에 대한 걱정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. 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어쨌든 맞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이제 KRX 쪽에서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싣고 오면서 그 시차가 생기는 부분은 좀 우려된다. 네, 맞아요. 네.